부동산 경매 마스터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권리 분석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이 법정지상권에 대한 부담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권리에 대한 부담을 판단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 하면요. 다른 권리들은 지금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다시 말해서 내가 낙찰받고 소유권을 나한테 끌어오기 전이죠. 그때 이미 설정되어 있던 권리들이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어떤 것들은 그 부담이 나한테 인수가 되고 어떤 거는 소멸이 되고 이걸 판단하는 거였는데요. 이 법정지상권은 경매가 지금 진행되는 현재에 성립되어 있지 않은 권리입니다. 성립되어 있지 않은 권리인데 내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지급하는 순간 새롭게 생기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기존 거는 있던 거에 대한 인수와 소멸을 판단하는 게 분석이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이 법정지상권은 없던 게 혹시 생기는 건 아닌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의 개념을 먼저 볼게요. 우리 8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 물권 중에서 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상권이라는 것은 등기, 토지 소유자와 그 위에 건물을 질 사람 또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합의하에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는 겁니다. 사이좋게 공동으로 신청을 해서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토지상의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성립하는 게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8개 물권 중에 하나인 지상권입니다. 근데 그거와 달리 이 법정지상권이라는 건요. 서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하고 합의한 바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런데 어떤 법이 정한, 그래서 법정입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요. 충족이 되면 그냥 강제로 둘이 가서 지상권 등기 신청해서 등기된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에요. 아주 강제로요. 자, 어떤 거 있나 좀 볼게요. 일단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토지가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도 A고요. 소유자가. 건물도 A예요. 자, 이런 경우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어떤 이유에서든 서로 달라집니다. 건물만 B한테 넘어갔던가 아니면 토지만 A한테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건물은 C한테 넘어갔다든가 아니면 동시에 매각이 됐는데 토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한테 매각이 됐거나 어찌됐든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은 우리 많은 경매 강의나 경매 관련 서적을 보게 되면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토지에. 그 저당권자,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저당권을 실행을 하면 토지가 경매가 되는데요. 요걸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는 경우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와 책들이. 그러나 현행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케이스를 규정하고 있는 게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2개는 민법인데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 그다음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다음에 임목범에서 나무에 관한 거,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하는 거, 또 성문법은 아니지만 우리 관습법이라고 하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성립하느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성립 요건은 동일합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지는 경우 소유자가 이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이 내용입니다. 자,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본다. 내가 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근데 내 토지 위에 남의 건물이 서 있습니다. 근데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건물 철거해 나가 소리를 못합니다.
청구할 수 없어요. 물론 지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내 땅을 밟고 있으니까 그거 임대료에 상당하는 지료는 내놔라는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너 왜 내 땅에 내 허락도 없이 밟고 앉아 있어 내 땅을 나가 다시 말해서 철거해 이거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낙찰받는 데 있어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토지를 낙찰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거의 평생 지료만 받고 그 토지 위에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짓는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속하게 된 경우. 지금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많은 책들, 많은 강의들이요.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요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었어야 되고요. 그 건물이 이미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것이다. 했어야 된다. 이런 요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법률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은 뭐예요? 이겁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면. 이게 요건이고요. 그게 법률 규정인데 법률 규정대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는 법은 이렇지만 그냥 이대로 적용을 하자니 이 사람이 좀 억울한 피해를 보내. 야, 법은 이렇지만 이런 경우까지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다. 또 법률 요건은 이런데 이렇게 적용을 그대로 해주려고 했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손해를 봐요. 그럼 이거는 좀 이 사람이 억울하겠다. 법률 규정은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안 되겠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있고요. 대법원 판례들이 있고요. 그 판례들을 쭉 봤더니 역시 일정한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그 공통점을 정리한 게 이겁니다. 사실은 이거를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으로 표시한다면 아주 엄격한 시험에서는 틀린 걸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니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서로 같은 사람이었는데 달라지면 성립한대요. 이게 법 요건인데 왜 이 경우에 예외를 뒀을까요? 그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A가 토지의 소유자예요. 근데 B가 은행입니다.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A가 돈을 꿔달라고 합니다. B한테. 돈 좀 꿔줘.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당연히 A가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뭔가 담보할 만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담보 제공해. 그랬더니 A가 이 토지를 보여주면서 이건 내 땅이니까 여기다 저당권 설정해 줄게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A가 그 돈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상 건물을. 대부분 토지만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건물을 소유하죠. 은행에서 돈 빌려서 그 돈 갖고 건물을 신축을 합니다. 당연히 A로 소유권이 보존이 됐을 거였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자, 이런 상태에서 A가 건물을 다 졌으면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해서 꾼 돈을 B한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안 갚습니다. 그럼 B는 어떻게 해요? 저당권을 실행을 해요. 자, 저당권을 실행을 한다라는 것은 경매를 집어넣는다라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목적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돈 안 갚으면 경매 집어넣으려고, 그리고 그 경매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내 채권을 만족시키려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상환을 안 하니까 저당권을 실행합니다. 경매 신청이 들어갔는데요. 이때 이 저당권은 건물에는 미치지 않죠.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봅니다. 각각 소유권의 객체로 봐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권리들이 그 부담이 당연히 건물에까지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어떤 등기의 효력이 토지에 미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당권은 토지에만 지금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요. 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만 매각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C가 받았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은 일단 충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해서 서로 달라졌죠. 건물은 A 거로 그대로 남아있고 토지는 C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충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법률의 규정이 이래서, 요건이 이래서 그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래서 법정지성권을 인정하자니 누군가 굉장히 억울한 피해를 봅니다. 누구겠어요? B입니다. B. 저당권자, 뭐 은행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저당권자가 손해를 봐요. 왜 손해를 보냐면 B는 A한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거든요. 그죠?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온전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담보 가치를 판단을 해서 그만큼의 돈을 빌려줬을 거예요.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까지 설정이 된 이후에 A가 건물을 줘서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해버리면 낙찰자 C는 안 받겠죠. 안 받거나 엄청나게 낮은 금액의 낙찰을 받겠죠. 왜냐하면 낙찰 받아봐야 자기는 그냥 평생 지료만 받고 살아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팔라고 해도 사지도 않을 거예요. 이거 남의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내쫓지도 못하는 그 땅을 내가 왜 사요? 팔아먹기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기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리스크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유 저런 땅은 안 사 해서 아예 낙찰을 안 받거나 입찰자들이 아니면 그 부담만큼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지만 지료만 받아도 꽤 괜찮네 하는 정도까지 금액이 유찰이 여러 번 돼서 떨어진 다음에 낙찰을 받겠죠. 그 얘기는 싸게밖에 낙찰이 안 되거나 낙찰 자체가 아예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는 B한테 배당해줄 이 경매를 통해서 B한테 배당해줄 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큰 장애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지가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7억 정도 꽂았는데 그래서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뭐 8억 이상에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0% 받을 수 있는데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뭐 낙찰가가 5억, 4억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5억이나 4억밖에 배당을 못 받죠. 그럼 B한테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아주 관용적인 그 판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경우에 B는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몰랐다. 이 토지를 내가 저당을 잡고 A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돈이 안 들어왔을 때 경매 신청했을 때 법정지상권에 성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B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명히 요건은 갖췄습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한테 귀속된 경우 요건은 갖췄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B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지상권 인정 못해줘. 이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 판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가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토지와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토지밖에 없는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나중에 건물이 들어온 경우는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 못한다라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판례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이미 있었어야 된다는 건 여기서 봤고요. 있었지만 동일인 소유여야 됩니다. 이것도 또 한번 그림으로 볼게요. 토지가 있고요. 건물도 있습니다. A 소유가 이제 있고요. B한테 역시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B한테 돈 꿔달라고 하니까 B는 그 담보를 내놔 그랬겠죠. 그랬더니 A가 토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B가 현장 가서 봤더니 번듯한 건물이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경우에는 요건 갖추고 판례에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케이스로 지금 공부했죠. 그러니까 B가 좀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A한테 얘기를 하죠. 야, 이미 건물이 있네, 이 토지 위에. 이런 상태에서 내가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면 네가 나중에 돈을 안 갚았을 때 경매 신청에도 토지만 매각될 거고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그러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낙찰되거나 아예 낙찰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좀 위험해. 그러니까 건물도 같이 공동담보로 내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A가 그때서 얘기를 해요. 요거는 C 거야, 내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토지에 C가 지료를 내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좀 써달라고 해서 사용승낙서를 써줬어. 그랬더니 그 사용승낙서를 가지고 가서 건물을 지은 거야. 그래서 지료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B가 A한테 야, 그러면 너한테 돈 꿔주는데 C한테도 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해. 그럼 C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C라면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겠죠. 돈은 A한테 꿔주면서
왜 담보는 내 물건에다 담보를 설정하려고 그래? 나는 못 해줘. 이럽니다. 그러면 요 경우도 B는 물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있었습니다만 건물은 잡지 않고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돈을 빌려준 이유가 건물은 잡기 싫어서 안 잡은 건 아니죠. 못 잡은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남의 거라서 못 잡은 겁니다. 이 경우도 똑같이 판시하고 있어요. B가 장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법정이상권의 부담을 스스로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A가 돈을 안 갚고요. B가 바로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토지만 매각이 됐다. 그래서 이 소유권이 D로 넘어갔다. 이때는 법정이상권의 성립 요건을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건 자체에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인데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죠. 다른 상태에서 계속 달라지는 건 물론 당사자는 바뀌었지만 다른 상태에서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요건 자체에 맞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법정이상권의 성립 요건 자체를 이제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D로 바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A가 B한테 꾼 돈을 가지고요. 그 돈을 C한테 지급하고 건물을 샀습니다. 그러면 C에서 A로 소유권이 넘어왔겠죠. 이제는 동일해졌습니다. 그죠? 이제는 동일해진 상태에서 돈을 안 갚으니까 B가 저당권 실행했고 그래서 D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졌으니까 요건 충족했어요. 그죠? 요건 충족했지만 이 경우까지 또 법정이상권을 인정을 한다고 한다면 앞에 설명드린 거와 같은 그런 이유로 B가 너무 불축의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법정이상권은 인정할 수 없다. 굉장히 많은 판례들이 누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을 요거는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자체가 요건은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존재했어야 된다라는 이 존재의 의미는요. 서류상의 존재는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등기부등본의 보존 등기가 언제 났느냐, 당연히 보존 등기가 났다고 한다면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죠. 등기 난 시점에 새로 생겼을 수도 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미등기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5년 지나서 등기를 했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서류상의 존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미등기 건물이어도 심지어는 불법 건축물이어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이 언제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어떤 대법원 판례에 비춰서 분석을 해보면은요, 서류만으로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건물의 히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문제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건물이 있는지 요즘은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로드뷰 볼 수 있죠. 새로 이제 찍은 거는 또 업로드를 해 놓습니다만 과거의 사진까지도 연도별로 찍어 놓은 거를 쭉 놔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요 해에는 물론 매년 찍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2012년에 하나 찍은 게 있고 2015년에 하나 찍은 게 있다. 그럼 12년에는 없는데 15년에는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건축이 된 거죠. 적어도 12년 전에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많이 활용이 됩니다. 위성사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건물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법정지상권이에요. 정리해 볼게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서로 소유권이 달라지면 성립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이게 법정지상권의 요건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가 법정지상권이 나중에 성립할 수도 있는 사례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까지 단순히 요건만을 보고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